안녕하세요. 현대시의 2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아이러니와 역설입니다. 그런데 둘이 이제 뭐 사실 뭐 유사한 어떤 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좀 구별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아이러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하고 좀 대조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유라는 것이 이제 유사성을 발견하는, 즉 동일성의 원리, 그리고 이제 유사성을 발견하는 동일성의 원리는 이게 어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는 아니죠. 어찌 보면 약간 좀 환상적인, 그리고 좀 이제 신화적인 뭐 그런 태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 이제 아이러니는 이 자아와 세계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 비 거리와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좀 비서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김종삼의 묵화를 보시면 자 구교재 신교재 327페이지 구교재 305페이지죠. 김종삼의 묵화를 보시면 이 할머니와 소가 서로 어떻습니까? 사실 뭐 할머니는 소를 부리는 사람이고 소는 할머니의 부림을 받고 뭐 밭을 가는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도 그 물 먹는 소 목덜미에 얹어진 할머니의 소는 이 소와 할머니와의 교감을 상징하고 있으며 서로 어떻다, 함께 하루를 견뎌냈고 뭐 지났다고 했지만 뭐 견뎌냈다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발잔등이 부었다. 이건 이제 몸이 피곤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서로 적막하다, 서로 쓸쓸하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과 소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소를 같게 동일하게 보는 것은 어떤 신화적인 그런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뭐 미노타우루스처럼 인간도 아니고 소도 소에게서 인간성을 부여하는 그런 점이 이제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러니는 반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러니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러니 정신은 분석적 정신이며 지적 사고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아이러니는 대상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분석하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해부하려고 하는 뭐 그런 사고의 본질이다. 과학적인 사고, 지적인 사고. 그래서 우리가 좀 지가 정보다는 주정적인 시, 주지적인 시로 가끔씩 나누는데, 정보다는 이제 지가 중심이 된 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세계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산문 정신이 있다. 대상에 대한 이화작용은 동화작용의 반대말이죠. 동화작용은 같게 만드는 거 하면 이화작용은 다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소외 효과, 낯설게 보이는 듯한 그런 소외 효과를 창조해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거울을 보시면 사실 이제 자아 분열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까 제가 이화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화작용은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만드는 거다. 예. 동일한 하나의 존재를 둘로 나눈다. 다른 존재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상의 거울은 나를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나로 나누는 거잖아요. 사실 뭐 거울 속에 나나 거울 밖에 나나 똑같은 나고, 사실 뭐 거울 속에 나는 거울 밖에 나를 그대로 모상한 어떤 그림자 같은 존재이지만, 이상은 그 둘을 나눕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누는 거죠. 이게 이제 자아 분열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상의 거울이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아이러니의 정신, 분석적이고 이화작용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의 정신의 한 극점이다. 예. 사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거울을 보면 그냥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제 이 거울에 비친 대상을 좀 분석적으로 바라본다. 좀 낯설게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예전에 그 뭐 오리엔트 공포 특급 같은 이상한 표지가 그려져 있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뭐 공포 관련된 괴담을 수집해서 뭐 책으로 낸 뭐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 문방구에서 팔만한 뭐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울에 대한 어떤 그런 괴담,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거울을 보는데 거울이 나를 따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울이 나를 따라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거울이 나를 따라하지 않더라. 알고 보니까 그건 거울이 아니었다. 라는 식의 어떤 괴담이 많이 있죠. 그만큼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거울 속의 나를 동일한 존재로 보지 않고 나와 다른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이상의 거울이 가지는 아이러니고요. 또한 김광규의 이대 300 신교재 329 구교재 306페이지를 보시면 이 운전기사 강씨는 차고에 딸린 2칸짜리 연탄방에 산다. 마누라는 안집에 빨래를 해주지만 밥은 따로 해먹는다. 미스터 강은 레코드 로얄을 끈다. 이거는 이제 산업사회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계층 간의 갈등들. 예. 밥은 따로 해먹는 운전기사 강신의 집과 미스터 강. 예. 같은 강씨인데 누구는 강씨고 누구는 미스터 강. 예. 어떤 약간 그 현대 사회의 어떤 계급 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 시도 상충 대조를 본질로 하는 어떤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고 이 아이러니는 현대 산업 사회에 가장 잘 대응하는 문학적 장치다. 즉 김광규의 이대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떤 현대라는 이 어떤 어찌 보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회를 둘로 나눈 거죠. 계층별로 나누어서 즉 이화시키는 거죠. 이화시키고 소외시킴으로써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잘 수행하는 그런 문학 장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러니의 원리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이제 변장이라는 뜻에서 에이로네니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는 세 가지 타입의 인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실제 이상의 존재인 것처럼 가장하는 인간, 즉 변장의 부도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는 인간이고요. 겸손한 인간, 문학에서 중요시되는, 즉 이제 아이러니에서 보통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자기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진실한 인간, 중용의 인간이고, 이는 이제 진실성이 있는 윤리적 인간이다. 그러므로 이제 첫 번째 도덕한 행위를 한 인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신을 낮게 말하는, 즉 어찌 보면 약간 기반적인 어떤 이 두 인간 유형이 문학에서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희극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한 두 가지 타입의 인물의 에이런과 알라존이라는 인물을 붙였습니다. 알라존은 아까 봤듯이 이제 강한 인물이고 에이런은 약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런 같은 경우는 뒤에 숨어 있고 약자지만 겸손하고 현명한, 그리고 알라존은 표면에 나타나 있으나 시인이 공감하지 않는 사상과 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자이지만 자만스럽고 우둔한 측면이 있죠. 그것이 이제 에이런과 알라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런은
시인이 공감하는 사상과 시점을 지니겠죠.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A라는 뒤에 숨어 있으나 약자지만 겸손하고 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인 A런이 강자인 알라존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고대 그리스의 희곡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어떤 그 존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힘 있는 그러나 우둔하고 자만스러운 존재를 이기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의 유형의 인물, 상, 그리고 표면에 나타난 알라존과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에이런, 즉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시에서 특히 아이러니 시에서는 이 에이런과 알라존이 동시에 존재를 하며 또한 에이런보다는 알라존이 더 겉으로 잘 드러나고 하지만 실제로 시인이 공감하는 어떤 사상을 가진 것은 알라존이라는 퍼소나 시적 자아가 아니라 에이런이라는 시적 자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의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두 개의 시점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에 나타난 퍼소나의 시점을 가면으로 하여 이면에 숨은 퍼소나가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이러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아이러니는 아이러니의 여러 어떤 유형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교재 308페이지, 신교재 331페이지 보면 이제 오규원의 이 시대의 순수시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인의 시점과 공유하는 에이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면에는 뭐냐면 어떤 그 자유의 어떤 문제, 자유를 남용하는 어떤 그런 인간들이 즉 사이비 자유를 누리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그거는 이제 알라존이죠. 그 알라존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만 전면에 드러나 있으나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 연인가요? 두 번째 행인가요? 세상에는 사랑스러운 자유가 참 많습니다. 당신도 혹 자유를 사랑하신다면 좀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어떤 비꼬는 어주죠. 자유가 어떻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벼운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가치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비꼬는 말투를 쓰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자유의 어떤 형태를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 그런 자유를 비판하는 A라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뒤에 숨어가지고 이 겉으로 드러난 알라존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 김명수의 하급방 교과서. 이 시는 이제 많이 교과서 수능 같은 데서 많이 나온 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어쩌면 학창 시절 지금도 학창 시절이지만 의무교육 시절에 접해본 그런 시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이 시에서는 이제 연이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죠.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구교재 309, 신교재 331 보시면 연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것이 첫 번째 연은 뭡니까? 알라존의 화자죠. 밝고 명랑한 어조가 첫 연을 지배하지만 어떻습니까? 순진무구한 얼간이죠. 그러니까 시 전체에서는 딱 가시로 볼 때 더 크게 드러나잖아요. 알라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알라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충 보기에는 아주 바른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진무구한 얼간이 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비판적 사고 없이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크게 읽으면 뒷사람이 따라 읽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두연, 이 봄날 쓸쓸한 우리의 책 읽기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요. 이 쓸쓸한이란 말이 핵심이죠. 쓸쓸한이란 말이 결국 뭡니까? 지적으로 약간 성숙한 성인의 모습이죠. 굉장히 앞년과는 대조적으로 어둡고 감상적인데, 즉 어조가 밝은 어조에서 어두운 어조로 하강을 하고 있죠. 굉장히 뭐 희극적이고 풍자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데, 결국 이 두 번째 마지막 두행, 여기 나오는 화자가 이제 에이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 어떤 하급반 학생들의 책 읽기 모습을 어떻게 쓸쓸하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왜 쓸쓸하냐?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생각 없이 주체성 없이 따라가기만 하니까. 쓸쓸하다기보다는 씁쓸함에 가깝겠죠. 씁쓸함. 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의 시점이 보이는 시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오규원의 시는 그 A런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조 같은 것 표현 방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김명수의 시는 이제 A런이 겉으로. 자, 그럼 김광규 시인이 사실 이제 사실 이 아이러니 쪽에 많이 나올 텐데, 역설 아이러니 쪽에 이 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시인데, 자,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다. 그렇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모비명에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굳굳이 견디며 이 모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라는 시가 있죠. 이 시가 사실 요만큼만 인용을 하면 안 되는 시인데 제가 인용을 좀 잘못했네요.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은 에이런이에요, 알라존이에요? 네, 당연히 알라존이죠. 그런데 근데 마지막 생략된 두 행이 있죠.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이 말인즉슨 뭡니까? 이거는 이제 에이런의 목소리죠. 에이런의 목소리. 예. 앞부분에 이 훌륭한 비석을 남겼지만 사실 그리고 이제 별 볼 없는 세속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어찌 보면 좀 별 볼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의 삶이 역사에 남고, 그리고 이제 그 시인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억할 것이며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라고 생각된 연에서는 이제 알라존이 드러나 있죠. 이 어떤 이 반어적인 현상에 대한 평가를 하는 에이런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 반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러니를 이제까지 살펴봤으니까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어적 아이러니는 이제 표현된 것과 의미하는 것의 상충에서 오는 긴장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러니죠. 그리고 두 번째 낭만적 아이러니는 현실 대 이상, 유한한 것 대 무한한 것 등의 이원론적 대립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낭만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낭만적이라는 것을 말 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지향하는 뭐 이상이라든지 무한.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살고 있고 또 유한하죠. 그런 어떤 이원론적 대립에 의해서 그 이상을 지향하지만 이상에 닿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인간 존재 자체의 어떤 그 아이러니를 담은 것이 낭만적 아이러니고요. 내적 아이러니는 이제 화자가 스스로를 비판하는 아이러니로서 어리석음이 자신 내부에 있는 좀 자기 비판적인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구조적 아이러니는 이제 한 작품에서 상충 및 대조되는 요소들이 종합되고 조화되는 상태. 그러니까 한 작품 내에서 서로 대조되는 요소들이
그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구조적 아이러니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 뭐 대부분의 문학에는 아이러니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도 뭐 제목 자체가 아이러니긴 하지만 그 보면 이제 김첨지의 어떤 운수 좋음과 아내의 죽음이라는 두 가지 상충 또는 대조된 요소가 한 작품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예. 또는 이제 뭐 일반적인 뭐 흔히 시시껄렁한 그러나 재미있는 대중 소설이라 하더라도 어떤 뭐 어둠과 빛, 예? 또는 뭐 선과 악 등의 어떤 상충 대조되는 요소가 어, 종합되어 있고 조화되어 있죠.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작품은 재미가 굉장히 없어지죠. 선이 너무 강하다든지 악이 너무 강하다든지 그러면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균형을 잃은 것 자체 내에서도 다른 재미를 뭐 찾을 수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플롯적 재미는 많이 사라지게 되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모든 문학은 아이러니적 요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화자 자체로 나누자면 아니지만 화자가 둘로 분열되느냐 또는 화자 하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즉 두 개의 퍼소나를 갖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보자면 뭐 소설 같은 경우는 여러 등장 인물이 존재하잖아요. 여러 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그 각각의 인물이 뭐 선악 등이 대조되는 어떤 상충되는 요소들을 서로 포함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서로 종합되고 조화되면서 완결된 작품이 되는 것이고 운수 좋은 날 같이 뭐 선악의 구별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플롯 자체에서 김첨지의 운수 좋음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운수가 좋죠. 반면에 이제 아내의 죽음이라는 어떤 불행한 요소 그 둘이 서로 이제 또 조화를 이루면서 김첨지가 무의식적으로나마 어떤 세계의 비극을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자 그럼 각각의 아이러니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언어적 아이러니는 뭐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뭐 구조적 아이러니라 볼 수도 있고 언어적 아이러니라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부분이 이제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겉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면 김소월의 이 시는 이제 A불비 흔히 말하는 속으로는 아주 슬프지만 그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한다면 또 이제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다가 반어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찌 보면 또 겉으로는 울지 않겠다. 속은 썩어가나 내 눈물은 보이지 않겠다. 말 그대로 눈물은 보이지 않겠다는 슬픔을 나가겠다는 뭐 그러한 의지로도 볼 수 있겠죠. 뭐 그래 보면 또 반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소월의 시는 대부분 다 반어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보시고 또 김수영의 우리들의 웃음이라는 시를 보시면 모두가 거꾸로다. 태어날 수밖에 없다. 웃지 않을 수밖에 없다. 조용히 우리들의 웃음을 웃지 않을 수 없다. 자 모두가 거꾸로면 분노하던가 화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웃으려는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실제로는 화가 나고 분노한 상황인데 웃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반어적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낭만적 아이러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과 현실 간의 어떤 그 대립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근원적 한계, 근원적 모순 그런 걸 다룬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유치원의 깃발 뭐 워낙 유명한 시죠. 구교재 312 신교재 334에서 5 보시면 이제 낭만적 아이러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가지고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노스탈자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운 이념의 푯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여기서 이제 인간 유한한 인간은 절대
절대적인 어떤 무한한 존재와는 합치되지 않는다. 즉 현실 세계로부터 이상 세계로 초월 승화되지 않는다는 한계의식. 일반적인 동일성이 싫으면 어떻게 나 비록 인간이나 뭐 영원 산처럼 살겠네 물처럼 살겠네 하면서 그 동일성의 원리가 작동하는데 이 시는 동일성의 원리가 작동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서정적이면서도 비동일적인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어떤 뭐 알라존하고 에이노라고 나올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두 개의 대립된 어떤 화자, 즉 이상을 끊임없이 추동하는 화자, 그리고 그 이상 한계를 깨닫는 화자, 그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뭐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아주 멋진 그런 화자가 알라존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이해하는 그리고 탄식하는 뭐 그런 화자는 에이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깃발이라는 참 그 비유는 굉장히 재미있죠, 여러분들. 깃발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깃발의 펄럭임을. 깃발이 깃대가 있어야지 깃발이 펄럭일 수 있죠. 사실 깃대가 없으면 깃발은 깃발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예, 그냥 뭐 전조가리죠, 전조가리. 예, 깃발이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깃발의 본디 존재의를 생각한다면 깃대에 붙어서 뭐 바람에 펄럭여야지만이 깃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이제 이 시인은 어떤 이상을 향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끊임없는 동경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깃대라는 것은 뭡니까? 이 애수처럼 오로지 맑고 고진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핀다고 했죠. 깃대가 있어야지만 깃발은 펄럭일 수 있다. 깃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깃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깃발이 지향하는 그 어떤 이상적인 세계로 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깃발의 존재 자체가 이상을 지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지만 또한 이것이 이상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뭐 어찌 보면 또 이제 일종의 역설적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역설적 상황.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뭐 역설적이니까 그런 역설적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뭐 유사한 시로 이제 이 서정주의 추천사도 그렇죠. 산호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즉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상세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뭐 생략된 부분이 나오지만 현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현실은 아름답지만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 세계를 지향하지만 그 다음 년 보시면 서로는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 없다. 갈 수 없는 거죠. 예, 갈 수 없으면 깨닫는 거죠. 그러나 그네도 마찬가지. 그네줄이 있기 때문에 땅 지치면 훌쩍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지만 다시 빠꾸가 되는 거죠. 그네줄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그네줄 놔버리면 이제 정말 다치는 거고. 그러나 그네줄이 없다면 그렇게 어떻게 박차고 올라갈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유치한의 깃발과 서정주의 추천사는 굉장히 표현은 굉장히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한 어떤 아이러니적 측면에서 보자면 뭐 깃발의 존재가 추천사에서는 이제 그네줄의 존재와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낭만적 아이러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의 시는 굉장히 좀 주지적인 좀 냉소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 낭만적 아이러니 시는 인간 본연의 어떤 그 열정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알라존으로 전면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뭐 아주 나쁘다, 부정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조 자체가 이렇듯이 좀 이제 낭만적인, 말 그대로 낭만적인 측면이 강하죠. 다음은 이제 내적 아이러니인데, 이거는 이제 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기원의 죽고 난 뒤의 팬티라는 시를 보면 이제 도시 소시민의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죠. 자신이 죽고 난 뒤의 팬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것이 걱정되는 하자일 것 없는 어떤 화자. 그렇지만 둘째 연의 화자는 이러한 첫 화자를 비웃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상반된 화자는 사실 동일한 화자의 양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아이러니라는 것은 동일한 화자가 분열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내적 아이러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 아이러니 같은 경우는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구교재 314페이지 그 구조적 아이러니 위에, 신교재 337페이지 구조적 아이러니 위에 보시면 내적 아이러니의 경우 이제 그 어리석음이 자신의 내부에 있다. 외적 아이러니가는 어리석음이 외부 세계에 있다면, 내적 아이러니는 어리석음이 내부에 있다는 것. 즉 자기 반성의 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김수영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시가 많죠. 옹졸하게 반항하는, 이발쟁이한테, 땅 주인한테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지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어떻게 막 항의하는, 반항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것도 나이며, 또한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작으냐 라고 하는 것도 본인 하자죠. 그러니까 이 하자가 두 개의 탈을 쓰고, 하나의 하자가 두 개의 탈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아이러니인데요. 이제 어떤 현대시의 미적 기준이 복합성을 가리킨다고 했죠. 한 작품에서 상충 대조되는 요소가 종합과 조화의 상태를 이루는 것들이다. 예. 장정일의 아파트 묘지 구교재 315, 신교재 338페이지에 나온 시를 보시면 이제 도시의 아름다운 삶을 따라가다 보니,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도시에서 꿈처럼 따라가다 보니 알고 보니 내 아파트 옆집 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황지우의 시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것. 자, 김종수, 이광필, 조순회. 이거는 이제 시민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죠. 이 시를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자, 평범한 소시민이 이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에 신문에 사람 찾는 난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김종수 80년 5월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기가 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몇 번.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순의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다 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가출자를 찾는 거지만 이 안에서 어떤 사회의 여러 문제가, 불행, 인간 소시민들의 불행이 있죠. 첫 번째 김종수 부부는 이제 누가 봐도 광주 5.18 때 실종되었던 그런 뭐 시민군이었든 아니면 학살당했던, 그때 실종되었던 사람일 것이고요. 그리고 뭐 아들 이광필, 딸 조순애 등등은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뭐 가족 개인의 불행 또는 가족 사이의 불행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집을 나갔던, 뭐 실종당했던, 뭐 그래 된 거죠. 예. 근데 김종수는 뭐 거의 실종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이광필이나 조순애는 약간 뭐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집으로 속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가족 간의 어떤 뭐 여러 어떤
어, 가족 문제 또는 뭐 좀 더 비약하자면 심각한 사회 문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예. 여튼 이제 이런 어떤 불행한 상황 밑에 앉아서 똥을 누는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는 이런 이런 문제에서 이런 나에게는 한낱 이 사람 찾는 것은 기사에 불과한 것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야. 불행한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왜곡된 소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뭐 요 김종수, 이광필, 조순의 이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극적 아이러니의 효과는 소시민의 무비판적이고 좀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삶을 나름대로 풍자하는 목적이 있죠. 예. 똥을 앉아서 화장실 신문을 보는 화자와 그 신문 속의 어떤 위급한 비극적인 상황,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어떤 상황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시 내부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아이러니라 볼 수 있고, 어린 아이의 순진성과 또 그렇지 못한 현실과의 대조도 시의 흔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흔한 또 구조적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의 눈과 어른의 세상, 그 두 가지 상반되는 구조가 어린아이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른의 세상을 비판하는 것. 윤동주의 오줌 싸개 지도는 이제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 자, 요 시에 나오는 오줌 싸개 아이의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만주 땅에 가 계시죠. 아이의 순진한 눈으로 보자면 동생의 오줌 싸개 지도는 그냥 재미있는 지도겠지만 이 속에 드러난 현실은 뭡니까? 예, 아주 그 일제 시대에 부모가 부재한 아이들만 남겨진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이 그려져 있죠. 그것을 동시풍으로 모른 척하면서 약간 천진스럽게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시는 좀 더 무섭죠. 예. 앞에 윤동주 씨가 좀 약간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만, 윤동주가 누군지 어떤 시대인지 이해를 해야지만이 시 자체가 이해된다면, 이제 밑에 시는 좀 쉽게 이해되죠. 아빠 나도 진짜 총 갖고 싶어. 아빠 허리에 걸려있는 이 골목에서 한 놈만 죽일 테야. 늘 순례를 되려 하는 도망도 잘 못 치는 아빠 없는 도리를 죽일 테야. 그놈 흠신 패기만 해도 다들 설설 기는데 아빠. 자, 아이들 놀이에도 그 어떤 총에 의한 어떤 그런 폭력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사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고 무서운 일인지 인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예, 아빠가 진짜 총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아이가 선망한 대상인 것이죠. 아빠처럼 진짜 총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즉 어른의 폭력적인 이 어른의 세상을 보고 그것을 어떤 선망으로 삼는 아이의 모습이 책에 드러나 있죠. 예, 이 시에 드러나 있죠. 무섭죠. 예, 요즘도 이런 애가 많다는 게 더 무섭고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순진한 듯한 아이의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총이라는 것은 굉장히 섬뜩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역시 어린아이의 어떤 어조 발화 에 담겨 있는 그 어른의 폭력적 세상이 서로 대조되면서 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 아이러니는 이제 이렇게 앞서 봤던 것처럼 텍스트 자체의 어떤 그 전틀 안에서 상반된 요소가 종합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제 뭐 간단히 살펴보자면 형이상학적인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제시된 리얼리티를 관찰하고
또 진리를 발견하고 기술하는 역할이 있고요. 심리학적 기능을 보자면 이제 시인과 독자 사이의 관계에 작용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텍스트를 텍스트에 대해서 독자가 몰입하는 것이 아니다. 독자라는 시인과 독자라는 두 문명인이 일시적으로 맺는 계약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아닌 거리두기의 긴장감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독자는 일종의 시읽기를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마치 퍼즐 놀이를 하는 것처럼 시간에서 두 개의 어조를 찾아내고 그 어조의 담긴 뜻을 이해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아이러니라는 것은 리얼리티를 관찰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시인과 독자 간의 이전에 어떤 시인과 독자 간의 어떤 믿고 의지하고 독자가 시인에게 공감하고 감정이입하는, 텍스트에 감정이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역설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역설의 어원은 이제 초월이라는 파라와 의견이라는 독사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뭐 수사적 용어로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제 아이러니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아이러니와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제 특히 이제 표현된 내용과 참된 의미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낭만적 아이러니를 통해서 볼 때, 낭만적 아이러니가 어찌 보면 또 역설적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현실을 지향하지만, 이상을 지향하지만 이상에 닿을 수 없는 존재. 이상을 지향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 조건이 이상에 닿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역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깃발이나 그랫줄 같은 그 앞서 봤던 시에서 유치원의 깃발에서 깃대, 그 서정주의 추천사에서 그랫줄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부분적으로 보자면 역설적인 그런 특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브룩스라는 평론가에 의하면 시의 언어는 역설의 언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평범한 언어로 특별한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제 과학적 언어와 다르다는 얘기죠. 과학적 언어는 이제 그 평범한 언어로 평범한 뜻을 전달한다면, 그리고 어려운 특별한 언어로 특별한 의미를 전달한다면, 시어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의 개념을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표면상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뭐 어떤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 방법으로 이제 우리 일상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라든지 서두르는 자가 늦는다 라는 표현은 사실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역설이죠. 펜이 당연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은 칼보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칼보다 훨씬 고약한 존재죠. 그렇지만 여기서 펜이라는 것은 칼이 아니라 일종의 대요법이죠.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한 것인데, 언론 또는 문학, 글, 그런 어떤 인문학 그런 것이고, 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무력을 의미한다고 보자면, 이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안에는 이제 무력보다는 언론이나 문학이나 그런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고, 서두르는 자가 늦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늦을 수 있는 거죠. 아침에 막 출근 시간이 늦어서 또는 수업 시간에 늦어가지고 막 서두르다 보니까 중간 서두러서 막 나왔는데 중간쯤 오다 보니까 핸드폰을 안 들고 왔어. 또는 반드시 필요한 교재를 안 들고 왔어.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르는 경우가 더 늦게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일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역설이다. 표면상으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나름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역설입니다. 자, 역설은 사실 아이러니와는 달라요. 그런데 혼동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이제 모순을 통한 진리의 발견, 서로 상반되는 모순을 내포하는 복잡성,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시의 또 미적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유사하다, 좀 혼동될 수 있다 하지만 차이점은, 자, 아이러니는 이제 반대로 표현했을 뿐 표현 자체에는 좀 모순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모순 역설의 경우는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만 아이러니에서 귀엽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꾸로 얄밉다, 아니 잠깐 아이러니 귀엽다를 거꾸로 얄밉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얄밉다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살아야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되는데 왜 그 반대로 될까? 이거는 이제 열심히 싸우다 보면 활로가 열릴 것이고 도망치면 뭐 죽을 수밖에 더 있겠나 하는 어떤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뭐 아까 낭만적 아이러니도 그렇고 구조적 아이러니도 그렇고 역설적인 상황이 아이러니라고 불리는 상황이 뭐 역설이라고 불리는 경우, 역설적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역설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표충적 역설, 즉 이제 모순 어법이죠.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의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적 역설은 좀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심층적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적 역설은 시의 구조와 관련된 것이죠. 예. 쉽게 얘기하자면 시의 구조 전체에서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의 구조 전체에서 나타나는 역설이며 아이러니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 즉 진술과 가리키는 상황 사이의 명백한 모순이다. 진술과 가리키는 상황 사이의 명백한 모순, 이건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어를 과학적인 의미에서 대조하는 것, 즉 평범한 언어로 특별한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제 모순이 된 역설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표충적 역설은 뭐 잘 아시죠? 뭐 외롭고 황홀한 심사,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같이 이제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의 역설, 피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모순되는 거죠. 예, 결별이 외롭고 황홀한 심사, 뭐 외로운 황홀한 심사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외롭고 황홀하다는 말은 뭡니까? 외로운데 황홀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외로움이 황홀함을 수식하고 있는데 이 둘 자체가 서로 의미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또 결별과 축복, 이거 두 개도 서로 의미론적으로 맞지 않고요. 결별은 슬픔이지 왜 축복일까? 예, 물론 뭐 사실 이거는 뭐 완벽한 의미에서 역설이라 하기는 좀 어렵죠. 예,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많잖아요. 나쁜 것과 결별하면 축복이죠. 예, 뭐 암세포와 결별했다. 왕따 시키던 친구와 결별했다. 나쁘지 않은데 축복이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일상에서 결별이 인간과의 만남이라면, 또 좋은 사람과 만나는 헤어짐을 결별이라고 그러자면, 낙화라는 시도 꽃이잖아요. 꽃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역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심층적 역설은 이제 불교나 기독교적 언어입니다.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불교적 언어.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다. 즉 있는 것은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표현이라든지 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기독교의 언어. 가난한 자와 복.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데 왜 복이라 그럴까? 그것은 이제 어떤 종교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 한용운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심층적 역설을 많이 사용했죠. 뭐 님의 침묵은 309교재 320페이지, 신교재 343페이지 님의 침묵이 나오죠. 여기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불교적인 사상, 거자필반이라는 어떤 불교적인 윤회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알 수 없어요라는 심에서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된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불교적인 윤회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원죄 그런 것도 일종의 역설이죠. 뭐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추가로 혹시 하나 더 보자면 자, 행운을 빌며 안녕을 빌며 부딪히는 술잔. 자는 타인의 충족을 위해 스스로를 비우기 위해 채우는 모순의 공간. 약간 이것은 그 도가적인 그런 사상이 드러나 있죠. 비우기 위해서는 채워야 한다 라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 빈 그릇만이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약간 이제 노자 장자의 도교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자면 이것도 심층적 역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층적 역설과 심층적 역설의 차이는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단순하냐 아니면 좀 이제 좀 복잡하고 조금 이제 종교적인 좀 이제 그런 철학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는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뭐 굳이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자, 다음은 이제 시적 역설인데, 첫 번째가 이제 시적 진술과 상황 사이의 명백한 모순이죠. 보시 김승희의 그림 엽서라는 구교재 323페이지 323페이지 그 신교재 345에서 6페이지에 나오는 그 부분을 보시면 이제 역설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죠. 예. 행복하고 목가적인 가정의 모습을 어디서 보는 거예요? 집안에서 볼 수 없고 집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행복을 볼 수 없고 집 밖에서만 행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구조적인 어떤 시적 역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시한 제가 김영승의 무덤이라는 시도 집에 들어온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것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적 진술과 상황 사이의 명백한 모순이라고 볼 수 있지. 이제 평범한 언어로 특별한 의미를 표현한다. 뭐 김소월의 먼 후일은 앞에 나오는 그 시적 그 뭡니까?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진술된 상황과 현실의 어떤 모순이죠. 제목은 못 잊었노란데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못 잊겠다는 것이죠. 왜?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있겠다. 그 먼 훗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이 날 찾으시는 날이 먼 훗날이에요. 예. 근데 뭐 김소월의 시를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김소월의 시는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는 님이죠. 예.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 초운이나 금잔디 같은 죽은 님이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소월의 시의 정서는 사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절한 한의 정서가 생기는 거고, 김소월의 먼 후일을 보시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근데 당신이 날 찾을 가능성이 없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잊었노라라고 하지만, 물론 뭐 책에서는 잊었노라는 과거 시제 자체가 역설인데 더 주목되는 것은 작품 전체에 관련된 역설적 상황이죠. 어제와 오늘 믿지 않고 님이 찾아오면 날이 있겠다. 그거는 이제 님이 나를 버렸을 것이라는 화자의 태도의 분명한 모순인데, 이 모순을 통해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죠. 예. 지금 못 잊겠다는 얘기죠. 잊었노라가 아니라, 예. 님이 먼 훗날 그때 있겠는데 먼 훗날 언제냐? 님이 날 찾아오면 있겠다는 것이죠. 님이 날 찾아오면 있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뭐 김소월씨 아시겠지만 김소월씨에서 님은 날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절대로 못 잊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시도 약간 이제 쉬운 어떤 평이하고 단순한 진술을 하고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많은 시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정현종의 섬을 보시면 잘 유명한 시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뭐 그렇게 쉬운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네. 그 섬에 가고 싶다. 그런데 이 두 평이한 문장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와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평이한 문장이 합쳐지니까 굉장히 난해하게 변했죠. 예.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게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를 섬이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을 섬이라고 그러는 건지. 예. 인간을 뭘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이런 것은 시적 역설이다. 뭐 두 가지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시적 역설이라 그러면 진술되는 상황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역설인데 브룩스에 의하면 시적 언어 자체가 역설이다. 정현종의 삶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뒤에 할 내용은 이제 시험 범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도 안 남았네요.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험 범위 아닌 부분을 볼 거라고 별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 막상 뭐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또 앉아서 들어야 되지만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뭐 12주까지 해서 이걸 올리긴 하지만 뭐 13, 14주차 수업이 빠져 있고 또 앞에 뭐 또 시간을 못 채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과 보강을 해가지고 뭐 강의 계획서에 나오는 뭐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좀 더 보강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강하는 부분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틀어만 놓고 뭐 다른 것을 하셔도 제가 뭐 당연히 관찰 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굳이 뭐 확인도 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제 말 그대로 보강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으시면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뭐 아예 바쁘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뭐 나중에 또 제가 또 이거는 제가 그 뭐 앞서 나왔던 강의 내용은 다 비공개, 그러니까 뭐야 저기 유튜브를 통해서 링크한 강의지만 다 비공개인데, 비공개 즉 유튜브 링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강의인데 이 이후 강의는 이제 뭐 나중에 공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나중이라도 혹시나 뭐 기억이 나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주제는 이제 크게 이제 현대시의 동일성 문제를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시 또 문학 교육과 관련해서 또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국문과가 대부분이시니까 사실 뭐 대학에 와서도 또는 평생 뭐 또 시와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으십니다만은 뭐 국문과도 사실 뭐 그렇고 시를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예, 돈이 안 되니까요. 예. 시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 없죠. 시인들은 직업이 다 따로 있습니다. 뭐 대학 교수든 아니면 뭐 어디 방송국 PD든. 예. 시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은 뭐 거의 없죠. 예전에 뭐 서정윤 시인이 사실 뭐 전업 시인이었는데 뭐 90년대 80년대 잘 나갔던 그분이야 뭐 이제 100만 부를 팔았으니까 가능한 거고, 뭐 도종환 시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대학 교수 하시다가 정치를 하는 상황이고 시에 대한 관심이 드물죠. 여튼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시는 또 교과서에서는 꾸준하게 가르쳐지고 있죠. 많은 학생들을 또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하는 또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와 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조금 뭐 교양 삼아서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의를 해서 남은 2주 플러스 알파 강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강의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뭐